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2025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기후변화. 올 여름도 좀 걱정이 돼요. 더울까봐.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자연재해까지 있으면 누군가는 고통을 받잖아요. 그다음 AI 뭐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현실의 삶에 침투하죠. 트럼프가 한동안은 대통령이니까 미국 우선주의 바람잘 날 없을 겁니다. 인구 고령화 오래된 문제고 인플레이션,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다음에 복합된 사회적 혼란 이것도 아마 그 7세대의 공존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가국 우선주의, 복합적인 사회적 혼란을 만들지 않을까. 이것도 옛날 그림이에요. 이것도 한 10년 더 된 그림인데 90년대 중반 제가 박스로 쳐놨죠. 네네. 달러는 왔다 갔다 하죠. 달러는 왔다 갔다. 달러 지수는? 예, 달러 지수는 달러화 지수는. 근데 아시아 통화들은 굉장히 강하죠. 아,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350원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죠. 근데 뭐 대만 달러도 강해지고 뭐 아시아 통화들 다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때랑 약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붙잡혀 있으려면, 그러니까 시소 같아요. 시소. 그러니까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유럽 돈의 가치가 58%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일본 돈, 뭐 이런 식으로 영국 돈, 뭐 이렇게 차지한다고요. 자, 그런데 달러가 비싸지기가 어려운 게 지금 유럽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뭔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머지 돈들, 일본이다, 영국이다,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양적 약간 긴축을 하죠. 양적,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죠, 옛날처럼. 네. 일본은 이제 금리도 조금이지만 올렸고요. 네, 네. 근데 이 90년대 후반에 92년서부터 94년까지는 그때는 이제 그 유로존이 통합되기 전이니까 이제 달러화 가치를 독일 마르크화가 결정했었어요. 네네. 많이. 그때 독일에서 이제 92년에서 4년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게 달러가 이제 이 붙잡혀 있는 상황, 이게 상대방이 무거우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럼 선진국 통화들의 그 시소는 그냥 예를 들면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통화들만 강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도 계속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인도도 최근에 공격적인 그 금리 인하를 했죠. 경기 부양한다고. 거기다 중국도 경기 부양의 의지가 있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뭔가 그 경기 부양의 의지가 있고 그런 경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만 원톱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 통화들이 신흥시장 통화들이 뭐 한동안은 강해질 개연성은 분명히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망을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저도 약간 이렇게 훈련이 좀 부족하고 네. 예. 그냥 이런 시사점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 채권을 얼마큼 많이 샀냐. 네.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사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 그럼 이제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 제일 예민한 거는 그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에요. 네. 최근에는 이제 대만 달러랑 이 동행성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중국의 위안화 환율, 글로벌 자금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예를 들면 경제권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뭐 표현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어차피 달러로 표시된 자기네 나라 돈으로 표시된 물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의 상대 가치가 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 가치가 어디가 더 좋을 거냐. 아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나라는 볼 필요 없고 미국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미국만이 답이 아니었었죠. 네. 그때는 환율 움직임이 적었죠. 그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죠. 그다음에 아시아 통화 위기 때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달러가 안 강해져요. 근데 코로나 때는 어차피 이거는 미국으로 도망가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환율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다른 크라이시스 때보다 위기 때보다 안정화돼 있었죠. 이 책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네. 제가 이 피터 자이안이요? 자이안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2015년 5월달에 들었었어요, 시카고에서. 근데 그때 2015년에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액시던털 슈퍼파워가.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 그 번역본으로 나온 건 2018년 한 3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얘기예요. 근데 뭐 재밌어요. 그냥 이야기거리로. 왜냐면 미국의 뭐 미시시피강의 수로가 뭐 분류가 해서 뭐 미국이
뭐 물러서지 않는 원탑이다. 그다음에 해상력. 근데 미국이 셰일 혁명이 생기면서 뭐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찰, 그다음에 아랍에서 오는 이 원유 수송로를 굳이 예를 들면 막아낼 일이 없다. 그래서 막 우후죽순처럼 국지전들이 생기고 자국의 이익을 향해서 움직이고 그런데 여전히 영원히 이 사람은 영원히 미국만이 원톱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뭐 맞는 그럴듯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트럼프가 나오면서 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이 얘기들이 계속 이제 마음속에 와 닿아요. 저 얘기가 사실은 많은 부분 현실화된 거죠. 그럼요. 예, 예. 지금도 그렇고 그때 이후로 이제 지정학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 대한 미국이 이렇게 센 거야? 알고 보니까 진짜 땅이 좋았어. 이것도 잘 태어났어. 네네.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의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제 우리 4년 이렇게 중임제잖아요. 네. 미국에. 근데 4년에서 8년 동안 집권한 기간은 그 대공황 때 1929년 이후,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 때라 그 직후에 이제 그 2차 대전이 터졌잖아요. 그때를 제외한, 그러니까 루즈벨트랑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을 제외한 그때를 제외하면 200년 이상의 역사 동안에 민주당의 최장기 집권 기간은 8년으로 다 끝났어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냥 그 패턴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왼쪽의 그림처럼 당시 힐러리가 정말 인기도 많고 엘리트죠. 그다음 트럼프는 정말 이상한, 정말 이상한 뭐 표현하기 힘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힐러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싫어요가 정말 많았어요. 아, 이 부패한 엘리트들. 아하. 예, 거기에 대한 반감이. 그래서 트럼프가 되겠다. 뭐 어차피 리스크를 걸고 찍어보자. 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의 정치 사이클이 8년 주기이기 때문에 8년마다 주식시장의 패러다임 혹은 뭐 원자재 사이클 혹은 이제 우리가 보면 금융위기도 한 10년 주기, 8에서 10년 주기로 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뭐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민주당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공화당 텍사스, 뭐 이런 구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혁신의 민주당.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 혁신 사이클이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정권과 무관하게 지금 완전히 어떤 임계점을 맞고 있는 거죠. 이것은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를 엄청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 달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2018년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제 이렇게 쇼를 해야 돼요. 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광에도 이제 관세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때려요. 근데 그때 그 킹스맨 영화 보셨어요? 킹스맨에서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컨트리 로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 철강 노동자들하고 그쪽에 아. 그 러스트 벨트라고 네. 그쪽에 굴뚝 산업들이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 혹은 자기 지지 기반을 위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정책을 합니다. 아. 근데 이것은 2018년 트럼프 때뿐 아니라 과거 공화당 부시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유야무야 됐어요. 트럼프 때도 2018년 막 하다가 나중에 유야무야 됐죠.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것이 그 과정이 정말 2019년 하반기에 경기 하강, 2020년에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정확하게 아직도 몰라요. 예? 예. 왜냐하면 가파른 금리 인상이 모든 것을 만들어 왔다라는 게 사실은 정설이니까. 뭔가 중간 선거 전에 또 다시 그러면 내년 내년 하반기잖아요. 시장이 조금 시끄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요. 예. 이거는 조금 약간 예민하긴 한데 이거 옛날 그림입니다. 아주 저 한 10년 더 됐었어요. 그냥 이제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당시에 이제 그래서 뭔가 재밌는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강남의 그 주택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권별로 봤죠.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약간 많은 사람들의 부의 평등과 가까웠던 대통령 때 오히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죠. 그냥 공화당 정권 때의 글로벌 패러다임이었다. 이것은 뉴욕의 주택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만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것이 이제 글로벌 패러다임 하에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한국 때문에 오른 거냐, 자체적인 아니면 글로벌 현상이었냐라고 생각하면 글로벌 현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호주 어떤 자산운용사인가 거기에 있는 갖고 온 어떤 그림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7세대가 현존하는 지구 역사상 최초로 7세대가 현존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라는 건 보통 40년인데 뭐 이제 어떤 그 생물학적 세대 말고 뭐 어떤 관점의 세대 그러면 한 20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0살 갓 태어난 아기도 한 세대다 그러면 뭐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 7세대잖아요. 그러니까 7세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령이 이제 많아지고 그것도 이제 원인이 되겠죠, 그죠? 과거에는 좀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여러 세대가 같이 살 일은 없는데 지금은 진짜 많은 세대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뭐 글로벌 메가 트렌드 2025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기후 변화. 예. 올 여름도 좀 걱정이 돼요. 더울까 봐.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자연재해까지 있으면 누군가는 고통을 받잖아요. 그다음 AI 뭐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현실의 삶에 침투하죠. 뭐 트럼프가 한동안은 대통령이니까 미국 우선주의 뭐 바람 잘 날 없을 겁니다. 인구 고령화 오래된 문제고 인플레이션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플레이션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복합된 사회적 혼란 이것도 아마 그 7세대의 공존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거기다 각자 자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사회적 혼란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인 어떤 물동량을 뭐 다소나마 위축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이제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떠나서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일단 6월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FOMC에서 미국 금리 이제 결정이 있죠. 대표님은 어떻게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7월달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뭐 딱히 예상을 하진 않는데 시장의 생각이 99% 동결이더라고요. 네네.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예외 없이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 그랬습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FRB에서 뭔가 명분이 없어요.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죠. 예. 뭐 물가가 뭐 그렇다고 훅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물가는 분명히 안정적이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커질 텐데 그렇다고 뭐 고용이 심각하게 나빠졌냐? ISM 뭐 제조 서비스업 지수가 약간 약해지고 고용이 살짝 둔화되고 그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몰라요. 거기다가 관세 정책이 정말 예를 들면 경제에 타격을 미쳤냐라는 증거가 나오기엔 지금 좀 일러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수순은 대략 한 7월 31일 그때는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죠? 7월에 가능성이 있죠. 네네. 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가 보면 이제 FOMC 일정만 보는데 8월 말에 늘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잭슨홀 미팅 있죠. 예, 잭슨홀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 시장이 또 이제 변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미국의 관세 얘기도 많이 할 텐데 결국은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있더라. 막 이러면 금리 인하를 7월달에 했던 9월 우리나라 시간 18일 날에 추가 인하를 하던 간에 장은 막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름에 조금 이제 노이즈가 있을 걸로 보시는 거군요. 예, 예상을 한다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은 뭐 걱정하실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제 전망이 뭐 맞는 것도 아니고요. 요 그 코스피랑 S&P 500이 투자자 심리를 만드는 방법을 네.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게 근데 제가 서베이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구매 관리자들한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액티브한 포지션의 비중이 주간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늘렸냐 줄였냐. 그 데이터랑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서베이를 받는 기관이 있어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요. 그래서 장을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잘 모르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해서 ISM 지수 만드듯이 확산 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표로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이제 위에 선인데 코스피는 이제 그런 어떤 기관 투자자 서베이, 개인 투자자 서베이가 아직은 그런 어떤 그 공신력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들 순매수 또 외국인 순매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이제 합성을 했죠. 방법은 똑같이 지술 방법은 똑같이. 네, 한국이 조금 더 잘 맞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죠? 약간 선행성도 있죠. 네네. 네, 고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리서치 할 때도 혹은 이제 지금 많은 이제 데이터 하는 분들이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선행성 있고 하면 된다. 근데 막상
요 각 시점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선행성이 있고 이때 행동할 것 같았지만 당시 그 시점에 서 있으면 절대 주가를 팔거나 사거나 하지 못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정말 주식 잘하는 분들이 이게 데이터쟁이들을 잘 못 믿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 경시도 약간의 편견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지표일 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골프채를 이거 가운데 맞아요. 그러면 이건 비거리 더 나가요. 그래도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예? 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뭐 가장 최근 뉴스에 6월 1일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미 벌써 여기 다 상단 넘어가려고 하죠. 그렇네요. 다 넘어섰고 그래서 이게 6월 1일자인데 이제 대선 전이었었죠. 그리고 장이 이렇게 뭐 며칠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전문가들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예상하는 거 뭐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는 벌써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튜버라든지 방송하는 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운신의 폭이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예측도 굉장히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페이퍼로 써야 되니까 내가 잘못한 얘기를 수습하고 만회하고 고치고 이런 고침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집하고 맞아요. 고집하다 보니까 내가 미리 얘기했던 논리만 눈에 계속 보이고 그것만 계속 찾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게 유튜브를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너무 안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거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늘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나의 생각도 바뀔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애널리스트 할 때 궁금했는데 이제 정말 예를 들면 귀신 같은 정말 잘하는 펀드 매니저 있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하는 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애자일하게 좋은 말로 잘 바꿔요. 이쪽 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손은 왼쪽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어 행동을.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보통 개인 투자나 보통 분들은 정말 예를 들면 주식을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전망을 듣죠.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경제 뉴스나 아니면 증권 뉴스를 보고 누가 뭘 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빈정상할 때도 있는 거죠. 네네. 야, 너 분명히 어제까지 좋다고 하더니 네. 그래 들어가서 팔고 있는 거죠. 막 네네네. 이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생각은 유연하게 바뀌니까요. 네.